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미 관계와 북핵 공조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무대가 될 텐데요. 문정인 연세대 특임 명예교수님 모시고 한미 간 현황과 그리고 새 정부의 외교 전략, 대북 정책 등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나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교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대통령 특보로도 유명하신 것 같아요. 어떤 호칭이 더 편안하신지요? 교수가 편합니다. 교수가 제 본업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아무래도 엊그저께 지난주 워싱턴에서 있었던 일부터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교수님 계시는 그 동아시아 대단하고 미국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하신 말씀으로 서울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 행사가 언제 정해진 행사죠? 지난 한 5년 전부터 그 동아시아 재단과 미국의 우드로 윌슨 센터가 매년 한미 관계를 증진하는 목적으로 연례 학술회의를 해왔습니다. 이번은 5번째 학술회의였죠. 그리고 제가 거기에 참석하는 것도 이미 6개월 전에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특임 명예교수로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로 임명이 되니까 2개의 명칭을 거기에서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선 이전에 오래전부터 예정된 행사였군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사실상 그 회의에는 주로 오찬 연설을 그 국무부의 차관이라든가 부차관보가 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직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 한국에서 오신 분 중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마침 제가 특보 임명이 되고 하니까 거기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갔던 게 무슨 정부에서 특별한 미션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순수 학술회의로 가는데 특보라는 명칭을 제가 갖고 있어서 아마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역시 그 발언 내용을 한번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국내에서는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북한이 핵하고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 자산이나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셔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평소에 그 전에도 많이 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이거는 우선 제가 축소하겠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우리 정부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활동을 동결하면은 우리 정부가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중 전략 무기를 한반도 전진 배치하는 것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미국 정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나 지금 요즘 최근에 미국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북한이 지금 단계에서 비핵화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다. 그렇다면 시작은 결국에 동결에서 시작을 하자. 근데 일방적으로 동결한다고 북한이 동결할 건 아니기 때문에 동결에 대한 대가를 주는데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중지 또는 하향 조정을 하자는 이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작년 11월에 그 미국 외교협회에서 샘 넌 전 상원의원하고 그다음 멀린 합참의장하고 만들었던 보고서에서도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중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얼마 전 어저께 대통령을 예방했던 미국 외교협회 회장인 리차드 하스 박사도 결국에 그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중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특히 제가 워싱턴에서 연설하기 전날 그 유명한 그 미국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도 그걸 분명히 밝혔어요. 그래서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고 이걸 그냥 놔두면 한반도에 파국이 올 수도 있으니까 북이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면은 우리도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중지하거나 하향 조정하는 걸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 혼자의 말씀이 아니고 저도 미국 조야의 흐름을 전부 다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죠. 미국 내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4월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한번 하신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 방송 기자단들하고 토론할 때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예. 기왕이 말이 나온 김에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드 문제로 동맹이 흔들리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뭐 이런 말이 국내에서 많이 얘기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떤 취지였습니까? 이거는 그날 회의 세 번째 세션에서 마이클 그린 그 CSIS 수석 부회장하고 그다음에 길버트 워즈만 프린스턴 대학교 명예교수 이런 분들이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만약 사드 문제를 한국 정부가 원만하게 처리를 하지 못하면은 결국에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또는 한미동맹에 큰 어떤 그 흠결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저 주장은 그거였죠. 한미동맹이 환갑을 넘은 동맹인데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구조화되고 안정된 가장 높은 수준의 동맹인데 무기체제 하나를 갖고서 동맹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믿을 수 있는 동맹이냐라고 하는 일종의 반어법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한미동맹이 아주 굳건한데 그런 무기체제 하나 갖고서 동맹이 흔들리고 깨진다면은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다. 얼마든지 동맹의 틀 안에서 한미가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반어법을 사용해서 한 건데 그것을 맥락이 빠진 상태에서 뭐 사드 때문에 뭐 한미도 주한미군 철수하면 그게 동맹이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만 부각이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한 동맹인데 무기체제 하나로 흔들린다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반어법인데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뭐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발언인데 아마 이 부분에서 대통령 특보로서 어떤 그 발언을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얘기들이 아마 시기적으로 미묘한 그리고 장소도 워싱턴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하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온 건데 그 특보와 그 어떤 발언의 연관성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게 저는 과거 적폐의 한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과거에 대통령 특별보좌관 하면 상당한 의미를 가졌고 권한과 의무와 이런 걸 가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던 건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특보의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포멀 어드바이저, 소위 비공식적인 자문역을 맡고 있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연세대학 교수가 지금 저의 본업이고 시간이 있을 때 대통령이 저에게 자문을 구해왔을 때 그 자문을 해주는 게 제 특보의 역할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뭐 사무실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봉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더더욱이 이번에 특정 정당에서 저보고 나라 돈 갖고 미국에 가서 특보가 한미 관계를 이간하는 발언을 하느냐 이런 시기까지 발언하는데 저는 그 상당히 섭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라 돈 받고 가지 않았습니다. 동아시아 지단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받고 갔습니다. 그 회의에 전직 외무장관 2분, 통상교수본부장 1분, 국회의원 2분은 외교부에서 지원한 예산을 받고 갔지만 저와 안충영 교수님이라고 동아시아단 이사하시는 분은 재단에서 지원하는 돈을 받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부에서 특보라고 하는 그 명칭에 맞게끔 저에게 뭐 의무를 미션을 준 거라든가 거기에 재정 지원을 했거나 예산을 지원을 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걸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수가 본업이고 특보는 시간 날 때 비공식적으로 대통령께 자문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제가 정책 결정 라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해드린 자문이 대통령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채택을 할 것이고 또 안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그분의 몫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과거에 그 특보 특히 70년대 대통령 특보라는 건 엄청난 힘과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연상이 되면서 대통령 특보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날 그 오찬 연설할 때도 그렇고 기자회견 할 때도 제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는 정부를 대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기자간담회에서도 제가 이건 저 개인적 소신 또는 개인적 의견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런데 그게 빠지고 마치 특보인 문정인이
얘기를 하는 정부의 공식적인 발언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 불찰도 있겠지만은 그건 조금 우리 언론 분야에 계신 분들이 조금 이렇게 과도하게 이제 표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서 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특보에 대해서 학자로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고 조언이 필요할 때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뭐 또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제가 비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보라는 타이틀 없이 대통령이 저에게 수시로 자문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지난 정부에 그 나타났던 그 비선 적폐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저한테 특보하면서 공식적 라인을 통해서 나에게 비공식적인 자문을 해달라고 한 그걸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분 또 성함이 또 이렇게 발음해서 연관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또 우스개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미국에서는 교수님 발언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든가요?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워싱턴에 있을 때 뭐 상원의원 분도 만났고 그다음에 띵크탱크도 세 군데 가서 얘기했고 그중에는 상당히 전직 고위 인사들도 있었는데요. 그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알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바들에 대해서 상당히 경청을 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드 문제라든가 뭐 북한 핵 문제 다루는 문제 같은 것을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전략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갖고 뭐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토를 달고 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과정이고 그러니까 그건 마치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미국 가서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미국 측에서도 어떻게 하면 새로운 한국 정부를 잘 이해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걸로 보였습니다.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좀 북미 간 관계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며칠 전에 오토 원비어 미국 대학생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속박된 지 며칠 만에 사망했는데요. 미국 다녀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여쭤보고 싶은데 미국 내 기류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는 오토 원비어 군의 아주 비극적 사망이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제가 미 의회에 갔을 때 그 분노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늘을 치솟고 있었고요. 하여간 워싱턴에 있는 대부분 뭐 한반도를 전공하든 안 하든 간에 오토 원비어 군의 사망에 대한 그 비판, 분노 이건 상당히 아주 심각하게 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하고 대화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가 마음을 먹어서 북한하고 잘해보겠다 하더라도 의회가 계속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건 우리 정상회담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내 그 격앙된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약간 좀 그 돌발적이랄까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양태가 좀 그런데 혹시 좀 북한에 대한 그 반격이랄까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실 이번 오토 원비어 케이스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신경을 썼던 케이스였죠. 그 지난 미국 대선에서 5개 스윙 스테이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오하이오고 오하이오에서 사실 트럼프가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토 원비어 군이 오하이오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지 주민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조셉 윤 그 특사를 북한과 비밀 접촉하도록 하고 그리고 오토 원비어 군을 미국에 데려올 때는 아예 전용기까지 보내서 오게끔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쏟았던 것이 사실상 이 오토 원비어 케이스예요. 근데 원비어 군이 그렇게 콤마 상태에 있다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격앙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 시리아 사례를 보면은 시리아가 화학무기 사용을 하니까 결국 군사 행동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는
모토 원비어군이 그런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인질이 3명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 양반 협상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군사적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협상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건데 이것도 북한 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단 한 가지는 이번에 B-1B 전략 폭격기가 이제 동해로 이렇게 전진 출격을 한 것 같은 경우는 좀 북한에 대해서 어떤 힘이 그 위세를 보이면서 자중하라고 하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그러나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비어 사건 때문에 북한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군사 행동을 할 가능성은 그리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다소 거리감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어제 그 CBS와의 인터뷰인가요? 거기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 하면서도 올 연말까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뭐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보내는 신호들만 봐서는 아직도 우리 정부에 대해서 좀 적대적이고 의구심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미국이 입장에서는 결국 한미, 북미 관계를 가급적이면 조율하면서 하자. 그래서 그 CBS 앵커가 물었듯이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할 정도로 이제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하는 제약이 두 번째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대화에 따른 그 나름대로 또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2270과 2321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 제재결의안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얼마나 북에 우리가 이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느냐, 요것도 과제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점에서 보면 대화에 어려운 점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대화를 하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북한하고 대화를 하고 북한을 설득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가는 방향 그리고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갔을 때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북한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이제 그 가장 핫한 이슈라고 할까요? 사드 문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문제를 여쭤보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환경 영향 평가가 사드 배치의 그 철의 그 번복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했는데 미국 내 기류는 어떻습니까? 다소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미국 내도 그 시각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 아까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사드 군사적 유용성 같은 것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그 스탠포드 대학교 이제 교수하면서 결국 그 미국의 획득 담당 국방 차관으로 시작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사 무기에 대한 평가는 누구보다 잘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회의적이어서 그 윌리엄 페리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떤 발언을 하셨냐면은 뭐 한국 쪽에서 어렵다고 하면 꼭 우리가 배치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주장하는 분도 있고 반면에 그 CSIS의 수석 부회장하는 마이클 그린 교수 같은 경우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게 동맹에 엄청난 그 제약이 될 것이고 동맹을 훼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그린 교수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은 국방장관이 비밀을 요하는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제외시킬수록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이 있는데 왜 한국 정부가 그걸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들이 이렇게 단서를 다는 거는 중국의 압박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데 중국 눈치 보기 때문에 못하는 거다 얘기를 해서 저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대통령께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결정을 내릴 때는 세 가지 변수를 봐야 될 거다. 하나는 안보 변수. 사드가 들어와서 주한미군 시설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느냐. 그렇죠. 두 번째는 그 법의 지배. 지금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법의 지배. 즉 민주주의의 문제죠. 민주주의와 관련된 손익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로는
중국 변수도 관련이 되는 거죠. 즉 사드 배치를 결정함으로써 중국이 경제 제재를 가져오고 이것이 민생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볼 때는 안보, 민주주의, 민생 경제라고 하는 세 가지 변수를 갖고 볼 것이다. 예.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중국이 압박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대통령이 분명히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에 지난 정부가 약속한 것도 나는 존중하겠다. 그걸 reassurance, 재확약해 준다는 걸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절차는 지켜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절차가 길어질 수도 있다. 한국법에 의해서. 그리고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대통령도 한국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예. 특히 이 정부가 어떻게 탄생한 정부냐. 피플 파워, 촛불의 힘에서 탄생한 정부인데 대통령이 한미동맹이 중요한다고 그래서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이 배치를 허용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을 좀 이해해달라. 그리고 예. 내가 추가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배치하면서 4월 26일 날 이제 배치하면서 문제가 되니까 사실상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 전에 우리 한민구 지난 정부의 국방장관께서 가셔서 주민들에게 얘기를 했죠. 결국에 환경영향평가 받겠다.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배치 합의를 해준 것이 지난 정부의 결정이지만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약속도 지난 정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이걸 지키지 않을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에서는 의구심을 갖는 것 같은데 뭐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에서 잘 처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짧게 이번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첫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큰 장애물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우리 대통령께서 확약을 한 건데 예.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받아들이겠죠. 뭐. 그러나 절차적인 문제점이라고 하는 건 미국이야말로 민주주의하는 국가인데 그러니까 그걸 법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모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서로 소통을 충분히 하면은 얼마든지 타결점은 찾을 수 있다고 봐요. 문제는 소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스미디어에서 이게 왜곡이 되고 확산이 되다 보면은 이게 완전 양국 간의 불신으로 가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참고 기다리면서 상황을 보면서 평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어제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어떤 변호사였습니까?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원칙의 문제, 뭐 대화는 북한하고 하고 김정은을 북한의 지도자로는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 비판할 거 있으면 아마 서슴지 않고 비판할 겁니다. 그게 이제 남북한 간의 장애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애이겠죠. 예, 그렇군요. 이 북한 핵 문제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대략 이렇게 계산해보다 한 30년 정도 끌어온 이 문제 과연 해법이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화도 해보고 압박도 해보고 북한을 상대로 많은 수단과 정책이 구사됐는데 현재 뚜렷한 진전이나 해결 방안이 거의 없어요. 교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뭐 이 부장께서도 이 문제로 책까지 쓰셨으니까 아주 두꺼운 책까지 쓰셨으니까 근데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시간이 꼭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였죠. 과거 1994년에 제네바 합의, 그다음 2002년에 2차 핵위기 나오고 쭉 육자회담 나올 때까지 기본적 이해는 이거였어요. 특히 미국 측 사고는 이거였죠. 북한이 여러모로 어렵다. 예.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응? 북한 편이 아니다. 조금 이렇게 해서 시간 끌다 보면 북한이 소위 무너질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게 크게 깔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이 6차 핵실험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갖게 되고 더 많은 미사일을 보유하고 실험하게 되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죠. 그때 되면 결국
군사 행동이라고 하는 파국적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선 사안의 중대성을 우선 이해하자. 그럼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게 뭐냐? 보다 현실적이 되자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북한이 지금 핵탄두가 20개 정도 있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양한 투발 수단인 미사일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북한하고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 안 하겠다. 그건 비현실적인 거거든요. 그 리차드 하스 미국 외교부 회장도 이번에 한국 와서 그걸 분명히 했더라고요. 지금 북한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 현실적이 아니다. 그럼 현실적인 건 뭐냐? 그럼 낮추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면은 그럼 대화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우선 동결을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좀 다른데, 두 번째 단계는 북한의 핵시설과 물질의 검증 가능한 폐기로 가고, 그렇죠. 그리고 3단계에 가서는 검증 강화는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핵무기의 폐기로 가야 되는 3단계로 봐야 되겠죠. 이른바 CBID죠. 그래서 이 3단계 중에서 세 번째 단계인 CBID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봐야 될 거고, 그러나 동결과 핵시설과 물질이 검증 가능한 폐기 경우는 빨리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추가 확산, 추가 핵 능력의 증대는 막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좀 유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논의가 됐습니다만, 북한이 핵 동결을 하면은 우리가 한미 군사 훈련을 축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역제안을 우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거든요. 북한이 핵을 동결한 거는 국제법적으로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 우리 한미 간의 합동 군사 훈련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적 권한인데 왜 거기에 끼어드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조금 경직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실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들이 위협을 느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조금만 규모를 하향 조정을 하고 미국의 전략 무기를 전진 배치 안 할 경우는 긴장이 완화되고, 그럼 북한도 그만큼 도발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과거 행태도 그래 왔으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가 조금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위협을 원천적으로 없애주는 게 필요하니까 거기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걸 같이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이 과정에서 항상 북한을 일방적으로만 보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 자, 1993년 핵위기, 1차 핵위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한국이나 미국, 일본의 시각은 항상 일관됐습니다. 북한이 도발했고 북한이 나쁜 짓 했고 우리는 실수한 게 없다는 거였거든요. 요걸 지금 다시 복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미국과 한국도 결국에 뭔가 잘못 시행착오를 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고, 그다음 북한도 잘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그 공통점을 찾아 나가는 게 저는 그 지금 북한의 핵 문제를 극복하는 어떤 돌파구 마련에 어떤 그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요 말씀이 상당히 기억에 남네요. 많이들 거론됐는데 아직까지 논란이 좀 있는 문제, 전자권 전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당연한 것. 전 대통령께서 답변을 잘하셨다고 봅니다. 주권 국가에서 군사 주권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되찾아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게 한미동맹을 약화시킨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군이 주력군이 되고 미군이 지원군이 되는 방식이 우리 군을 더 강력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 안보를 더 강화하게 만들 거고 한미동맹도 더 건실하게 만들 겁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권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력군 되고 미군이 지원군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방어를 한국이 중심적으로 하겠다는 것, 미국이 도와주겠다는 거니까 그게 트럼프가 강조하던 거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전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쉽지는 않을 건데 기본 틀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게 뭐 우선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한미군 기지를 이렇게 한 곳으로 이제 콘솔리데이트, 한 곳 모아놓는 거거든요. 근데 평택에 320만 평이라고는 아마 해외에 있는 미국 기지 중에 가장 큰 기지일 거예요.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현대적이고. 그거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쉽게 해서 작전 계획을 짜고 훈련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이제 하고 그러면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는 그 10월 4일이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으로부터 따져보면 10주년이 되는 그 기념일이 되는데 혹시 그 계기에 남북 간의 큰 어떤 이벤트 또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 제안을 할 가능성 뭐 이런 얘기들이 언급이 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지금 그 기회가 있으신 것들이 뭐 지금 뭐 7월에는 큰 그 행사가 없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은 대통령 일정으로 봐서는 6월 29일 한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7월 초에 이제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그렇죠. G20 가는데 그때 아마 뭐 다른 대통령처럼 베를린에 들리시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통일에 대한 메시지를 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게 7월이고 8.15 경축사 때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9월 초에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그렇죠. 동방 포럼이 열리는데 아마 대통령께서 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가셨을 때 특히 유라시아 구상과 관련된 대통령께서 구상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 10월 4일 날 특히 14정상회담 10주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그런 것을 묶는 어떤 큰 그림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뭐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은 그런 흐름에서 보면은 그 강론적인 연설들 쭉 하시고 14에서 총론적인 어떤 큰 그림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이 제 판단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